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꽤 괜찮았고요. 어제 넷플릭스 실적도 여러 가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아직 많은 기업들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예상치를 좀 웃도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들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다고 하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그 은행주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선전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어제 애플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반전됐던 분위기가 다시 뒤집히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당 7.73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해서 시장은 뭐 6.5658달러 정도밖에 못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 전통적인 채권 운용의 강제인 골드만삭스가 채권 트레이딩 부분에서 상당히 그 시장의 예상치를 아웃퍼폼하면서 선전을 했던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당 순이익이 0.78달러에 이르러서 예상치 0.75달러를 웃돌았고요. 이런 그 실적 호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 상승을 은행주들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월가에서도 여전히 좀 경계 있는 추세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공장이 셧다운된 데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실적 발표 기간에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주, 은행주. 에너지주는 사실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좋지만, 이제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년 대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은행의 그 수익을 그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님인데요. 지금 예대 마진에 따른 그런 그 은행의 수익이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은행이 상당히 그 유리한 입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은 대규모의 대성 충당금 혹은 유보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은행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대부분 점쳐 왔었고, 그것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끌고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월가에서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주당 한 2.76달러로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에 3.78달러에 비해서는 28%나 줄어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그 실적이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들은 어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부분이 좀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에 좀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유보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골드만삭스와 함께 또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는 웃돌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은행주들의 향배는 결국은 유보금이 결정지을 것 같고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면 님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넷플릭스 실적 발표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이제 구독 취소한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시간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시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국내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서 뉴욕 현지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현금 흐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강행하면서 이제 산업계 전반에 대해 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그 공장을 멈춘 데 따라서 얼마나 충격을 실제로 받았는지 이게 실적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는 지금 어 추정치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2 분기 현금 흐름이 한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망치는 5억 달러로 지금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월가의 분석가들 가운데에서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손익 분기점만 겨우 달성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부진한 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 따라서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잘 버티고 있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지금 뭐 2023년 1분기께나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요.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계속 정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토파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는 통화 네, 정책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네네. 미국이 6월 CPI가 9.1% 나와가지고 뭐 100bp 인상한다 한참 그랬다가 요즘 분위기는 75bp 인상으로 조금 수렴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갑자기 이 양반이 연말 기준금리 3.5% 얘기를 했었다가 최근에는 3.75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바꾸신 것 같아요. 지금 특파원님 보시기에 현지에서 이번 7월 FOMC에서 이제 75 인상 가능성 얼마나 얘기하는지랑 이 제임스 블러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런 해석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으네요. 네, 우선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100bp 인상 가능성을 여쭤보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지금 매파적인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 매파적인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연준이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되짚어 보면 통화정책 기조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25bp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0bp로 금리 인상폭을 높이면 빅 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도 더 인상폭이 넓은 75bp 수준도 상당한 부분이고 100bp라는 건 월가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해지용으로 고려했던 부분이지 실제로 검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느낌이 들었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너무 과도해졌을 때 연준의 집행부의 의견을 그동안 대변해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명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이제 100bp 금리 인상이 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의 집행부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이 결국은 통화정책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연준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준 집행부의 그런 그 논거를 뒤집으려면 각 위원들이 상당한 그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행부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그 집행부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셨을 경우에는 항상 소수 의견으로 의사록에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금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거에서 사실 블러드 이사도 연초부터 우리 지금 너무 늦게 가고 있다,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고, 너무 과도한 부분, 그러니까 100bp까지 올려야 된다는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블러드 총재가 좀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그런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님 그 75p 인상은 약간 의견이 수렴돼 가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두 번째 제가 여쭤봤던 게 제임스 블러드 네네. 그 연은 총재가 최근에 연말 네네. 기준금리를 기존에 3.5 정도 받다가 3.75에서 4%로 추가적으로 더 상향 조정하는 좀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뉴욕에서의 시각은 그 부분은 어떠하신지 아마 좀 여쭤보고 9월 FMC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9월, 그러니까 보통 그 잭슨홀 미팅이 있는 8월 달을 건너뛰고 9월 달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 통화 정책을 거의 변동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2월 달에 오르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9월 달에도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는, 블러드 총재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그렇게 말을 바꾼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블러드 총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그러면 저는 잠깐만,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 금리 수준에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눈이 팔려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월 달부터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본격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9조 달러에 이르는 대차 대조표를 지난달부터 줄여 오기는 했지만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어, 어, 트레저리 펀드가 한 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요. MBS가 한 350억 달러씩 이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갈 텐데요. 이 부분은 2017년부터 있어왔던 그 QT의 선례를 본다든가, 2013년에 그 테이프 텐트럼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규모가 그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로 그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발행된,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트레저리 본드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BS의 3분의 1을 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연 이 부분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시장이 큰 충격 없이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우리가 금리 인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좀 더 유동성 흡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실감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파원님, 마지막 질문 여쭙고 싶은데, 결국은 최근에 이제 달러화 강세가 뭐 글로벌 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일 이제 ECB랑 BOJ도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해서 이제 뭐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50bp 인상 이 정도 얘기가 ECB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 정도면 뭐 달러 강세에 충분히 온 거 아니냐, 유로화랑 1대1 패리티까지 깨졌으면 뭐 일정 부분 다 왔다, 약간 좀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뉴욕 현지에서는 어느 쪽의 시각이 좀 더 우세할까요?
우선 좀 저는 월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 보면 크게 네, 두 가지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환율 변동 수준이 이게 뭐 예컨대 뭐 터키 리라화라든지 스리랑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가 아닌 유로화와 그 일본 엔화가 하루에 1%씩 이렇게 변동폭을 가지고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고요. 이게 향후 어떤 식으로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ECB하고 BOJ 등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존이나 일본 등 그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놓고 보면 ECB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앙은행의 그런 책임 차원에서도 독일이 그냥 방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ECB의 그런 행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ECB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그 거시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금리이고요.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서 거시 경제 전반을 조정을 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환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정인데요. 그 ECB가 발족이 되면서 그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는 환율과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주체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EU가 그러니까 ECB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책을 운용하는 수단이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분트 10년물하고 스프레드를 210bp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불안할 양상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ECB는 연준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을 강화할 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ECB의 고민은 지금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최근 달러화와 1대1의 환율로 등가 교환되는 그런 페러티가 깨진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인제 뭐 연준이 100bp 올릴 수 있다는 과도한 그런 우려도 좀 인제 가세하면서 패러티가 깨졌던 것이고요. 일본 엔화가 20 세기 환율을 소환한 이유는 세계 각국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어 BOJ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수익률 통제 정책 그리고 ETF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그런 초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켜졌을 때 과연 엔화가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 월가에서는 전폭되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 엔화의 그런 변곡점이 150엔대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 위안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고 어 이거 환율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 기준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인이 좀 그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경기 요인을 놓고 보더라도 유로존은 아직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어 이 겨울까지 어떻게 할지 아직도 아무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겨울에도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그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어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을지 아직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
진단을 내놓은 게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아마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그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유로화를 비롯해서 달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약세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투파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